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과서의 101페이지부터 보시는 교사범, 방조범, 그리고 공범과 신분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번 학기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이 남으면 190페이지 이하의 죄수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교사범입니다. 교사범이란 우리 조문에 따르면 31조에 있는데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는 조문이죠. 참, 그와 관련해서는 판결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9.1도 542 판결인데요. 뭐냐면 그 BCD는 원래 같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A는 작물범인데 소위 작물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여러 번 시가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 4분의 1 가격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BCD 중에서 D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A가 B씨에게 일제 드라이버를 한 개 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D가 구속되어서 도망다니려면은 돈도 필요할 텐데 열심히 좀 일 좀 해라 라고 말했고요. 그 후에 B씨는 함께 두 차례의 절도범행을 더 하였습니다. 아마 특수절도겠죠? 합동. 네. 그래서 검사는 A를 특가법 위반과 상습작물 취득과 특수절도 교사로 기소하였는데, A는 자기의 말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또 생각할 수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B씨는 원래 훔치던 놈들인데 내가 얘기했다고 더 태롭게 뭐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혹시 그래서 근데 우리 102페이지 위에 보시면, 교사행위란 애초에 범죄의 의사가 없는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니까 뭐 A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쟤네 원래 훔치던 놈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걔네가 없는 머릿속에 도둑질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난 교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교사범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맞아요?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게 원칙이죠. 그리고 막연히 범죄를 해라라든지 절도를 해라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교사범은 내가 쟤를 꼬드긴다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피교사자, 즉 정범이 범행을 하겠구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엔 제한이 없고, 교사범의 교사가 그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해서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교사행위에 의해서 정범이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한 이상 혹시 정범에게 범죄 습벽이 있어. 지금 B씨는 계속 훔치던 놈들이니까 상습절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안에서 특수절도 교사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교과서의 내용을 좀 보시면, 교사범의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101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혼합적 야기설에 따르면 교사범의 불법은 자기가 죄를 꼬드긴 것에 대한 불법이 있고, 꼬드김을 당한 피교사자의
행위에 따른 불법이 또 있다는 것이고요. 책임은 개별하다. 책임주의의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사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교사행위가 뭔지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고요. 교과서는 예를 들고 있죠. 절도를 하겠다고 생각한 놈한테 강도를 하라고 꼬드긴 경우에는 어느 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전체 강도의 교사가 성립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절도는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 폭행협박이겠죠. 폭행협박에 대해서만 교사범위 된다는 설명도 있긴 있습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요. 공동교사도 가능하고요. 묵시적 교사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원래는 교사라는 거는 뭔가 생각이 없는 놈한테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사범은 우리 교과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간접정범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범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피교사자, 그러니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교사자도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이 31조 2항하고 3항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실패한 교사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무료 판결은 지금 본 거고, 실패한 교사 관련해서 77도 251 판결이 뭐냐면 예전에 왜 그 부정선거를 하는데 항의하려고 시민들이 몰려오자 검사가 경찰서장한테 지네다 쏴죽이라고 했는데 경찰서장이 거부한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이게 예비로 처벌되는데 예비가 처벌된다면 그 예비죄에 대한 법정형도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에 예비죄는 처벌한다는 조문만 있었고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중의 고의. 그러니까 교사범의 불법이 자기가 피교사를 꼬드긴다는 것과 꼬드김을 당한 정범이 행위한다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교사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인용뿐만 아니라 정범의 불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필요하고 고의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사하는 범죄 및 피교사자의 범위에 대한 그 확정이 필요하다. 우리 아까 봤었던 대법원의 판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뭐든지 범죄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좀 훔쳐봐 라고 말하는 것 정도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여기 보시는 일제 드라이버 사안 같으면 자 열심히 일해 라고 하면서 범행도구도 주면서 이거는 그래 너네 둘이 같이 가서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같이 훔쳐봐 라고 교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의 교사는 뭐냐면 애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교사범이고 저쪽이 피교사자잖아요. 교사자의 행위가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거기까지만 교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전형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함정수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그걸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기회제공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범의유발형이라는 게 있는데 범의유발형이라는 거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피교사자한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만들어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함정수사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제공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사건인데,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지금 공원에 엎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그런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털어가는 범행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지금 피해자죠. 술 취한 취객이 뭐 가령 공원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누군가 와서 훔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그 도둑놈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숨어서 잠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기회 제공형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그건 애초에 함정 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범의 유발형하고 기회 제공형을 구별한다더라는 정도는 뭐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시면 교사의 착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간접정범에서의 착오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접정범하고 도구가 있고 교사자와 피교사자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용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간접정범인 거고 교사를 한 사람이면 교사범이긴 하지만 양자의 특성이라든지 뭔가 이용 혹은 교사받은 자의 행위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정범에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금 교과서 105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사범에서의 설명을 그대로 단어만 바꿔서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우리 교과서는 먼저 교사자의 착오를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그때도 잠깐 했었는데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성질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 예컨대 피교사자가 책임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교사했으나 실제로는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 상황만 보면 간접정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책임 무능력이니까. 근데 피교사자가 책임 무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라고 꼬드겼다. 어떡할 거냐. 근데 이때는 거기 교과서의 설명처럼 교사자가 인식한 내용대로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다들 설명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105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피교사자의 구성요건적 착오가 교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교사자가 실행 과정에서 객체 또는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교사자의 입장에선 착오에 해당한다. 그때는 보통은 피교사자가 뭐라고 착오했는지 불문하고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라고 보는 설명이 조금 더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법의 착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적 부합서를 따를 거냐 구체적 부합서를 따를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그 밑에서도 다른 설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보면서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갑은 조직폭력배의 두목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어른 주먹세계의 노장이다. 은퇴한 사람이에요. 갑이 집으로 의리 전화를 했는데 아이 너 A라는 놈 아니야. 걔가 행패를 부려가지고 내가 망신을 당했는데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네가 알아서 돈 좀 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불이 딱 보기에 이게 A가 지가 혼자 자기를 믿고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두목인 B가 하라고 애를 찔러서 을을 망신 준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A만 혼내주라는 게 아니고 B 등을 효과적으로 보복해라는 것이었고 갑과 을은 그렇게 서로 이해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휘하 조직원인 병에게 그래서 B를 상처 입혀라 라고 지시하였고 그리고 병은 정에게 B를 가해하라고 했는데 정은 B를 했고 죽어버렸다. 이는 어떡할 거냐? 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교사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건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교사범은 성립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지만 교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비록 저희 지금 형법 말고 옛날 형법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간접교사나 재교사의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인 거다라고 피고인은 주장했지만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교사의 착오 얘기할 때 이게 구체적 부합설을 따를 거냐 방법의 그 법정적 부합설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구체적 부합설을 따른다면 이게 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면 이건 그냥 고의 기수범인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면 근데 결과적으로 상해를 가할 생각은 다 있었던 거고 죽었으니까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 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예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 을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지금 사실은 갑하고 그 갑파에 소속돼 있는 갑이 말하자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B를 난자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자기가 그 갑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미 갑의 패거리와 B의 패거리는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지시는 이미 갑이 정한테 한 거였고 그러니까 범행 결의는 이미 정에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미 범행결의 왜냐하면 교사라는 거는 범행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교사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시점에 관한 주장도 했었지만 뭔 소리냐. 처벌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요 사안에서는 그 교과서 1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는 초과 실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사자는 고의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선봐주라는 것은 이게 혼을 내줘라라는 것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이해했다면 이것은 상해를 하라고 교사한 거고 피교사자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상해를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상해 치사가 발생했으니 결과적 가중범인 거고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대법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판결이 93도 1873 판결인데 우리 지금 봤던 이 주먹계 노장 어쩌고 저쩌고 사건인데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중상해는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는 상해인 거죠. 근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상해치사죄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초과 실행 문제는 결국 피교사자가 과잉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 초과 실행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공동정범에서는 공동의 범행 결의를 넘어가는 걸 누가 한 것이고 교사자 피교사자 관계에서는 교사자가 시킨 것보다 피교사자가 훨씬 더 많이 한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 볼까요? 을은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사사건건 방해를 하면서 협박을 해오던 A에게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을은 A의 경원으로 있다가 사이가 나빠진 을을 갑을 소개받았다. 을은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면서 A를
A에게 중상해를 가하여 활동을 못하게 하라고 갑에게 부탁하였다. 되게 순화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를 끊으라는 둥 뭐 대충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갑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A의 온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아,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93도 1873 판결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본 판결 말고 이 판결이 106페이지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까 읽어봤죠? 그러니까 상해를 하라고 부탁했는데 갑은 애초에 살인의 고의를 갖고서 죽였다.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는 갑이야 살인죄인 거고 살인하고 상해의 관계는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에 관한 자세한 문제는 사실 죄수론에서 하는 거긴 한데 살인엔 상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사자는 우리 아까 읽어본 그 내용이죠.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105페이지의 설명 보시면 거기 보면 양적 불일치라든지 질적 불일치에 대한 구별도 사실은 공동정범에서 한 설명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범행 계획을 넘는 부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교사자 피교사자 사이의 교사한 내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관계 이거는 설명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공모 단계에서 이탈이라는 거를 예전에 공동정범 설명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도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 사안을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A는 갑에게 을의 불륜 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딴 누구랑 자고 있으니까 이거를 을한테 알려가지고 돈을 뜯자라고 A가 갑한테 얘기했고 애초에 별 생각이 없었던 갑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는데까지의 설명인데 그 후 갑이 을을 미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촬영 결과를 알리자 갑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동영상을 넘기고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가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그거 갖고서 을 협박하지 말라고 협박 아니죠. 공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동영상 찍은 걸 이용하여 을을 공갈하였다. 그러면 A는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 그 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그때 공모 단계에서 이탈할 때와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교사범이 그 공범 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 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 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서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 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혹시 그 이후에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교사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교사범의 교사 내용과 상관없이 새롭게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자기 혼자 결의한 거다. 그러면 그때는 교사자는 우리가 아까 그 31조에 관한 이항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사범은 안 된다. 그런데 31조 2항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31조 2항을 보면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면 교사자가 있고요. 피교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 너 해. 꼬드겨가지고 좋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일단. 그런데 교사자가 그 이후에 대법원이 설명한 것처럼 뭐 어찌 해가지고 이걸 저지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피교사자가 새로운 범행 결의를 하였다. 그럼 이거는 피교사자가 단독으로 한 뻘짓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면 일단 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분명하게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는 교사자는 잘못이 없는 게 이건 뭐 아까 우리가 피교사자라고 했었던 그놈이 알아서 혼자 한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31조 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 아까 그럼 첫 번째 애초에 하려고 했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이건죠. 31조 2항인 거죠. 왜냐하면 교사자가 하라고 했고 피교사도 좋아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교사자가 이걸 저지했으니 그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에 착수 승낙은 했지만 아직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의 설명을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요 두 단계가 완전히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안이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대법원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피교사자인 갑이 A의 교사 내용과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인 을을 공갈했기 때문에 A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31조 2항으로 가야 돼 뭐지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교사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방조범. 방조는 32조인 거고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깎아준다. 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함정수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범의 유발이라는 것과 기회 제공이라는 걸 구별하고 있고 범의 유발인 경우엔 이건 함정수사니까 위법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요 뒤에 설명은 그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자, 그렇고요. 방조법. 교과서를 볼게요. 106페이지 아래입니다. 협의의 공범인데 방조범은 이미 범죄식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한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방조범에서도의 불법도 결국은 내가 정범을 도와준다는 것과 정범이 뭔가 스스로 나쁜 짓을 한다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도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보시면 107페이지의 설명인데요. 방조 행위란
정범의 범행 결의를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용이 촉진하게 하거나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모든 행위로서 직간접적 또는 유무형 또는 물질적 정신적 행위를 불문한다. 다만 실행을 전제로 정범의 불법의 일정 부분 종속되는데 그게 공범의 속성인데 속상이라고 잘못 써있죠. 네. 정신적 방조 행위를 통해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방조라는 게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하려면 보시면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화된 정범의 범행 결의가 실제로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뭐냐면 보시면 방조가 정범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고 방조범의 가벌성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방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는 설명도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래야 정범을 촉진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과관계에서의 조건설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조범은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방조범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범이 범행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편면적 방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편면적 공동정범은 안 되지만 편면적 방조는 된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게 뭐였냐면은 내 친구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걸 내가 우연히 보고 혹시 걔가 나오다 잡히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망을 봐주었다 라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망을 안 봐줬어도 걔는 훔치러 들어갔는데 내가 뭘 도와줬냐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없었으면 정범이 실행행위를 못하는 거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그래서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결과 발생에 인과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범의 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촉진 또는 용이하게 했으면 좋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뭐냐면 조금 내려가 보시면 절도를 하려는 갑에게 을이 만능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문을 열어라고 해가지고 갑이 알았어 그러고 들고 갔는데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어서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을은 방조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과서에 따르면 객관적으로는 갑의 실행행위 범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조는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설명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설명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행 결의를 유지 내지 강화시킨 거 아니냐 정범의 그렇다면 이것은 소위 심리적 방조는 되는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사안을 하나 보시면 666도 1661인데 방조범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설명은 했었는데요. 우리 간첩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조문으로 보시면 98조입니다. 98조 1항인데요.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이 뭔지는 정의하지 않고요.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 얘기는 우리가 그때 주관설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죠. 또는 바로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형법 총칙에서 배우는 방조범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는 정범보다 형을 깎아주자고 했었잖아요. 아까 32조를 읽어보니 방조범이 인정되면 2분의 1로 뚝 자르는데 근데 간첩방조죄는 조문은 방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형량은 뭐가 있냐면 간첩죄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니 살인죄보다도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조인데 똑같아요. 법정형이. 그렇죠? 그래서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갑은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되었던 사촌동생 을이 직장으로 찾아오자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틀 동안 먹이고 재웠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을이 간첩이었다. 갑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국에게 자수하라고 열심히 권고하였고 심지어 고발하려고 했으나 고발은 왜냐하면 간첩죄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범죄니까 갑이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고발입니다. 그럴 때. 근데 을은 갑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을이 잡혔든 뭐 이 사실이 알려졌고 갑은 지금 간첩을 먹이고 재우고 신고도 안 했으니 너 간첩 도와준 거 아니냐 라고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자에게 갑이죠.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그쵸?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속식 제공으로 인하여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볼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107페이지 아까 봤었던 정범의 행위를 촉진 또는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용이라는 건 쉽게 하는 거죠. 그때의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간첩방조는 안 돼 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간첩방조죄 형량이 간첩죄랑 똑같고 너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108페이지에 보시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가? 우리 설명했었던 거죠. 가령 백화점에서 짝퉁 물건 팔 때는 보통 그 보증인주의를 갖고 있는 백화점 직원은 방조범이다라고 대법원이 설명하더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행위 시기와 관련해서는 실행에 착수 전에도 방조할 수 있고요. 실행에 착수 중간에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공범 종속성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방조범을 처벌하려면 정범이 실행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래서 대법원에 따르면 정범이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예비에 그친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도와준 행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면 그게 혹시 예비를 같이 했다라고 보면 각각이 공동정범이 되는 건데 그 예비를 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은 아까 우리 교사범하고 동일하고요. 방조의 착오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교사범에서의 설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입니다. 우리 그 형법 전에 있는 33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설명인 것이죠. 자, 일단 33조 조문을 잠깐 보면 읽어볼게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 33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라는 게 있다. 이걸 우리는 진정신분범이라고 보통 설명하죠. 그런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전3조라는 것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방조범인데 그때 설명드렸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어차피 신분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개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였잖아요. 그
진정신분범의 대표적인 예는 뇌물죄인데 뇌물죄는 공무원과 중개인만 저지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뭐 가령 공무원의 아빠가 너 뇌물 좀 받으라고 막 꼬드기면 뇌물죄를 교사한 거고, 그래서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 뇌물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이때 아빠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신분이 없잖아요. 근데 신분이 없어도 교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방조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3조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원래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하니 신분이 없는 놈도 신분이 있는 놈과 공동정범이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조문이라는 겁니다. 이 조문은 사실은 책임주의와 관련해서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뭐 입법자가 그렇게 정했다고 말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신분범이라는 것의 핵심은 신분이 있는 놈만 정범이 된다는 거잖아요. 신분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근데 신분이 있는 애만 정범이 된다고 형법 각칙에 열심히 써놓고 나서는 그 33조에서 공동정범 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책임의 개별화에도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단 이게 33조 본문입니다. 단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환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맡기는 데는 뭐 법률일 수도 있고 계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내 것인 양 떼먹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는 신분범. 여기서 그러면 보관자만이 저지를 수 있으니 이건 진정신분범인 것이죠. 그런데 횡령죄에 관한 조문을 조금 더 보시면, 355조 1항이 횡령죄를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356조 1항은 뭘 하냐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은 가중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무엇인가잖아요. 우리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배웠었던 그건데, 여기서는 이게 그러니까 신분으로 작용합니다. 신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신분은 아까 보관자라는 신분은 신분관계 성립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업무라는 신분은 형을 가중하는데, 왜냐하면 355조보다 356조가 형이 높으니까요. 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상 횡령죄는 보통 이중적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분이라는 게 보통 형량을 높일 때만 기여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51조 보시면, 뒷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태어난 영아, 꼬물거리는 아기를 죽인 경우에 대한 처벌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살인인데 251조를 보시면 형을 깎아주잖아요. 250조에 비해서. 감경적 구성 요건이고. 근데 이 죄는 누구만 저지를 수 있냐면 꼬물거리는 영아의 직계 존속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범이죠. 근데 형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신분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란 말은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거 할 때 뭐 귀족이냐 노예냐 뭐 그런 신분 같잖아요. 그래서 신분이란 단어가 별로 아름답지는 않은데 보통 뭐라고 정의하냐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일정한 관계 내지 지위 또는 상태로서 일신전속적인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 남자는 여자냐, 연령, 나이, 존속, 비속의 관계, 우리 아까 봤죠? 251조. 업무 또는 상습성, 상습성도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리고 신분범에서는 행위지배와 더불어 중요한 정범 표지로 의미를 갖는다.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 잘 보시면 계속 공동정범에서도 신분범을 연대시켜서 되게 문제가 많다. 저도 이건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분이라는 건 아까 봤지만 일신전속적인 개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죄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행위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럼 이거는 신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저희 위증죄에 관한 처벌 조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서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조문이 위증죄잖아요. 그게 152조인데요. 152조 1항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을 해코지할, 모해할 목적이라는 건 해코지하는 거죠. 로 위증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가지고 가중처벌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요 사안에서 93도 1002 판결인데 이 판결은 그 매우 유명한 판결인데 뭐가 문제였냐면 자 위증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증인.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위증을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근데 이걸 위증을 교사한 사람 있잖아요. 교사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교사범이고 정범 관계면 정범이 위증죄고 그러면 교사범도 정범에 종속하니까 위증죄라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보시면 모해의 목적으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면 목적을 가진 자는 모해 위증 교사죄고 목적이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선 공소시효가 걸린 거였죠.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내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뭐 일반적인 거고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신분이다 라고 설명해 버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신분은 행위자와 관련된 특성을 말하는 거지. 근데 모해할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없는가는 이건 우리가 배웠었던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행위 관련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지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위, 왜냐하면 모해할 목적이 신분이라고 했으니까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설명은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이라든지 뭐 부진정신분범이라든지 그거는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거고요. 반대로 소극적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 114페이지 밑에 있는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신분관계로 인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면허가 있으니까요.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라든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을 저지를 수 없는데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놈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놈이 같이 뭔가 하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놈이 처벌되니까 원래는 변호사는 혼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여기에 묶어서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우리 그 적극적 신분, 그러니까 범죄 성립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을 뒤집어서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끼워 넣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115페이지에 보시면 의사는 자기는 면허가 있으니까 원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가 않는데 그 공동가공한 경우 뭐냐면 그러니까 가령 간호조무사한테 그 의료행위를 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같이 했다. 이럴 경우에 공동정범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를 판결을 하나만 보시면 이거죠. 갑은 치과의사로서 병원장이다. 근데 을은 간호보조원의 자격만 갖고 있다. 그런데 갑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서 을 등에게 치료를 막 하게 시켰다. 그러면 갑이 이렇게 주장했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뭐 교사범도 되고 공동정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형법 제33조의 해석.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 그 우리 111페이지에 있는 설명하고 조금 그리고 그 112페이지 밑에 있는 설명하고 약간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 사례를 좀 볼게요. 감녀는 친아들 을과 함께 남편 A를 살해하기로 하였고 되게 옛날 판결인데 좀 엽기적이에요. 보시면 을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그 생식기 부분을 잡아당겨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1961년 판결인데요. 자, 뭐라고 사건이 진행되었냐면 갑과 을은 존속살해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근데 갑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좋다 우리 아들이야 뭐 내가 아들하고 같이 남편 죽이기로 한 건 맞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남편하고 해가지고 존속이냐 존속일 수가 없죠. 존속은 아빠와 나의 관계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렇죠. 위아래의 관계지만 배우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존속살해죄라고 말한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거든요. 대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시는 111페이지에 성립과형 구별설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그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비신분자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관계에서 을은 A가 아버지니까 존속살해죄가 되잖아요. 근데 갑은 여기에 같이 하니까 비록 나랑 A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지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인 거지 존속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죄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일단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만 갑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 33조 조문을 봐라.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 살인죄로 감축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는 112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법정형 안에서 처벌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게 성립과형 구별설이라는 겁니다. 자, 다수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건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그냥 을은 존속살해인 거고 갑은 보통살인죄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뭐 그 대법원의 설명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논의는 별로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죄명은 달라지죠. 우리 다수설에 따르면 을은 애초에 존속살해죄고 갑은 살인죄가 된다는 거고 대법원에 따르면 을은 존속살해죄인데 갑도 존속살해죄이지만 다만 그 처벌만 살인죄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결국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차이가 난다는 거냐 이거는 설명에 대해서 자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일반 사면이라는 걸 하잖아요. 일반 사면이라는 건 대상자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죄명을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째로 풀어주는 그 사면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뭐냐면 향토일비군법 위반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일반 사면을 하려면 죄명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수설은 존속살해랑 살인죄로 애초에 구별되지만 여기서는 갑도 아까 부인이죠. 존속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사면에서 두 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공소시효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안을 사면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저 구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공범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래도 190페이지 이하에 보면 죄수론이 있어서 요거는 간단히 한마디만 1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는 조문에 보면
죄가 한 개인 경우와 여러 개인 경우를 구별합니다. 이게 37조 이하의 설명인데요. 죄가 여러 개인 경우는 뭐가 있냐면 경합범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우리 조문의 4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탄을 하나 던져서 사람이 100명 죽었다. 아니면 비행기나 배가 떨어져서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죄가 여러 개인지를 어떻게 세나요? 라는 문제가 당연히 등장하는데 그거는 구성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살인죄 같으면 당연히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에 따라서 구별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여러 개인지를 셀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 교과서가 얘기하고 있지만 191페이지에서 구성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살인죄는 사람이 한 명 죽으면 한 개의 죄, 2명 죽으면 2개의 죄. 근데 폭탄을 하나 던졌으니 자연적 의미에서의 한 개의 행위.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입니다. 자, 경합범은 37조는 두 가지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확정된 죄와 판결 전에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 뒷부분은 잊어먹으면 되고 경합범의 기본적인 설명은 왜 우린 여기서 수개의 죄라고 했으니까 그게 수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오늘은 칼로 찔러 죽이고 내일은 총으로 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뭐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벌된다는 거냐? 자, 우리 38조의 경합범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1.5배 가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38조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40조의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일 중한 죄 한 개로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일죄. 죄가 한 개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 192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아예 하나인 경우 그건 단순 일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을 보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조경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했었던 절도죄와 특수절도의 관계 이거는 마치 329조랑 331조가 실현됐으니 조문은 두 개의 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수절도 한 개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법조경합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범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습절도 같은 거는 절도 행위를 되게 여러 번 했지만 이거는 묶어서 한 개의 죄로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상습절도도 있고요. 상습강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뭔가 쉽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령 절도죄의 1.5배 가중하는 것보다 경합범으로 가서 상습절도라고 해서 묶어서 훨씬 더 세게 처벌하는 경우들이 옛날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괄일죄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들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죄가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는 사실은 처벌 조문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조문이 뭔지를 좀 알아야 그래 이게 어디에도 해당되고 어디에도 해당되는데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뭔가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기엔 우리가 아직 배운 게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 개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설명해봤자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자 일단 아까 죄가 한 개인지 먼저인 두 개인 여러 개인지 먼저 센다고 했으니 그 죄의 수의 문제와 행위의 수의 문제를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죄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게 일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혹시 일죄에 해당하지만 행위가 여러 개인 건가? 라는 생각은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상습범이 그런 건데 이건 그냥 조문이 한 개의 죄를 묶어서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죄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죄수 단계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죄가 여러 개더라. 그게 수죄인데 이게 죄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여러 개의 죄를 범한 방법이 행위가 한 개였나 아니면 여러 개였나를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행위의 수는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수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학기에 제가 하진 않을 것 같지만 형법 강론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함정수사라든지 지금 뭐 한계 행위가 뭔가요? 뭐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클래스나 밴드에 정리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일단 시험 범위는 공범론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